안녕하십니까? 저희 H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본 안내문은 입학식 당일 배부한 안내문과는 별도의 안내문임을 알려드리며, 본 안내문의 내용이 어떠한 경로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위 사항을 어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교에선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학생 여러분께서 3년간 보내실 H고교에서의 학창시절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첫날 첫 수업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자신의 담당이 될 학생들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하실 겁니다. 이때 본 안내문을 함께 읽으며 유의사항도 같이 교육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차기석이라고 소개하고 담당 과목을 수학이라고 하며 본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면 즉시 귀를 막고 책상에 엎드린 뒤 아주 큰 소리로 "이선희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친 뒤 그대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진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후 이선희 선생님과 차기석 선생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문과 의문은 전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학교 모든 교실 내부의 바닥과 벽은 기본적으로 석재 재질입니다. 교실로 들어설 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지신다면 바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살펴봤을 때 바닥이 나무로 된 재질이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외우시고 마음속으로 10초로 세신 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실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은 특히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으로 다른 의도는 없으며 최근 그 의미가 퇴색되어 좋지 않은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학교의 보안과 시설 보수 업무는 모두 외부 업체의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교내에는 이따금씩 방문하는 무인 시스템 기술자를 제외하고 경비원이나 수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을 수위 아저씨라 밝히며 2학년 8반 담임 선생님께 무언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다면 즉시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향하시거나 인적이 많은 운동장으로 피하십시오. 저희 학교는 전 학년 10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학년은 모종의 이유로 8번만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비가 오는 날 어느 노인이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길 안내를 부탁한다면 학생 여러분께선 교무실은 본관 1층입니다 라고 말한 뒤 그 이상의 대응은 삼가하시고 즉시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의 출입구는 하나이며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기 이전엔 교직원들의 교원증이나 담당 교사에게 발급받은 조퇴 혹은 외출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매 시험이 끝나는 이틀 뒤 여러분의 성적과 전교 석차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교 석차 3등 안에 드는
새 학생에게는 그에 걸맞는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은 교무실로 와서 차기석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에 들 것입니다. 7번째,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및 기타 방과 후 보충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청소와 마무리까지 모두 끝난 뒤 교직원과 학생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 이전까지 하교하고 또는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출입문은 자동으로 잠겨집니다. 만약 오후 5시 30분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출입문이 잠긴다면 출입문 왼쪽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양팔로 X 모양으로 만들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면 구하러 갈 것입니다. 8번째, 저희 학교엔 성적 비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는 뉴스에도 크게 보고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헌데 몇몇의 직구전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 유언 비어를 퍼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13년 전의 일이며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은 학교 측에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다면 먼저 그 학생의 교복과 얼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본 결과 비슷하지만 다른 교복을 입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라면 그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은 무시하시고 가능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학교 측에서 이 사항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고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매년 10월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단, 저희 학교는 계곡과 강 또는 그와 밀접한 지역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익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선 수학여행 예정 한 달 전부터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되 먼저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목적지를 잘 보시고 계곡이나 강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 통신문은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안내문의 수칙을 잘 지켜 3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좋은 추억만 남겨가시길 기원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5년간 안내문에 학교 측에서 추가하지 않은 항목이 매년 각기 다른 항목에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항목 중 차기석 교사를 찾아오라는 그 항목이 존재할 경우 본교는 시험기간 전후로 일주일간 학생의 교무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H여자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첫 화재 신고 이후 화재는 정확히 3일 만에 진압되었다. 교내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약 1000명, 전원 사망. 현장에 있던 소방관의 증언으로는 불길을 아무리 진압해도 근처에서 새로운 불길이 생겨나길
반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화재가 정확히 3일 뒤에 약속이라도 한 듯 줄어들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건 화재 전 교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긴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정상이었지만 이상하리 많지 비교적 정상이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일부 복구하여 위에 신입생 안내문을 복구했다. 현재 이 문서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또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본 건물은 폐쇄되어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루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근처 땅 주인과 법적인 문제로 철거가 미뤄지는데 이상한 소문 때문인지 출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안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는 법적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오시게 되었다면 이 안내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건물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전기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현재 1층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이면 즉시 안내서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뛰지 마세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 절대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나 1층에서 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층에서 뛰게 되면 거주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거주자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철거 예정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습니다. 아마 노숙자들이 숨어들어 지내고 있나 봅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즉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거주자들보다 발이 빠르길 바라면서. 다섯째, 자신을 건물주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어지간하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낮에는요. 낮에 이 건물에 출입했다가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하는 자를 만난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물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즉시 도망치세요. 이 건물에는 놀이터 같은 것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발이 빠르기를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공격합니다. 최대한 모른 척한다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일곱 번째, 이 건물은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상가 공간이 없습니다. 뭔가 가게였던 듯한 곳이나 흔적을 발견한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즉시 건물에서 나오세요. 다음 그들의 전시 물품이 되고 싶지 않다면.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이 건물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하는 분들은 전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서서히 몸에서 힘이 빠져간다. 가위에 눌렀을 때처럼 바닥의 땅이 날 잡아당기는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듯 땅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릴 적 내 꿈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검은색의 줄과 하얀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장래 희망의 빈칸에 대통령, 과학자, 판사, 변호사 따위를 채워놓곤 했지만 나는 회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곤 했다. 지금의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 나이도 어렸던 것이 생각보다 참 성숙했던 것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들어진 양복과 하얀 셔츠에 장식이 박혀있는 넥타이핀, 많은 길을 걸어다녀 세월이 담긴 기품 있는 주름이 간 검정색 구두, 퇴근길 시장에서 노릇하게 튀긴 통닭을 봉투에 담아 손에 들고 가면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고 수염난 내 턱을 볼에 비비며 따갑다고 웃어댈 때 이쁜 아내가 웃으며 식사하라고 말을 건네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회사원. 이런 나의 장래 희망을 보며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어댔고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내 꿈이 짓밟혔다. 대통령보다 과학자보다 사업가보다 소중했던 내 꿈이 말이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 그 기분을 말이다. 난 회사원이 되었다. 내가 그리던 멋들어진 양복도 퇴근길에 마시는 통닭을 살 수 있는 그런 회사원도 아닌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아껴 펴야 하는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일 뿐이었지만 난 회사원이 되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시죠? 감정 없는 딱딱한 말투. 한참을 빨아들이지 않은 채 손가락에 끼워둔 담배는 애꿎은 연기만 내뿜다가 내 손의 떨림 때문에 긴 담뱃재로 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다. 평소엔 아껴 핀다고 밤만 태워온 불똥을 털어버리고
윗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시 피우고 했던 담배가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마저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 당체는 이 상황이 짜증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고집 그만 피시고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이 돈 가지고 합의 보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계속 그러셔봤자 나중에는 이 돈도 못 받게 될 거 잘 아실 텐데요. 저건 비웃음이다. 부탁하는 듯한 사장하는 목소리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웃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 틀림없는 비웃음이다. 뺑소니였다. 굵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손가락마다 가득 끼고 한 손으로는 고급 술잔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술집년들의 전무듬을 만지던 그 손으로 낸 뺑소니. 난 그놈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비서라는 놈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만을 보았을 뿐. 그렇게 난 내 딸의 억울한 죽음도 풀어주지 못하고 돈에 헐떡이는 못난 아비가 된 채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치욕스러웠다. 내 눈앞에서 흔드는 두툼한 봉투에 눈동자가 떨리는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 짧은 순간 돈과 딸 사이를 저울질하며 득과 실을 고민하던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러다 결국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온 내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내가 훌륭한 과학자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더라도 돈을 선택했을까? 또다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것을 빼앗겼다. 내 꿈이 짓밟혔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다 문득 그때의 그 꿈이 떠올랐다. 난 미친 사람처럼 헐레벌떡 시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엄마 따라 시장 갔을 때 지나쳤던 그 통닭집. 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과 맞바꾼 그 치욕스러운 봉투 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그러자 거슬러 줄 돈이 없다면서 어쩔 줄 모르면 난처해 하는 늙은 노파에게 잔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거드름을 피워본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통닭의 뜨거운 김을 느끼고서야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양복에 구두를 신고 한 손에 통닭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 때문에 태어나 처음 입어본 양복. 새 것이라 딱딱하기만 한 구두. 내가 어릴 적 그리던 그것과 틀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회오리쳐 올라온다. 여보, 나 왔어. 노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봉투 속 통닭 쪼가리들을 볼품없이 토해낸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다. 한참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통닭 쪼가리들 중 다리 하나를 집어 굳어져가는 그녀의 입 안으로 넣어준다. 주머니 안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반토막짜리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새 모금이나 빨았을까? 필터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난 조용히 의자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목을 옥죄어 갔을 그 줄에 내 목을 걸었다. 너무 바둥거렸던 탓일까?
마지막 순간 살고자 발버둥 치는 내 비겁한 몸뚱아리는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그러다 우연처럼 내 아내가 누워있는 옆으로 떨어졌다. 서서히 감기는 눈과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작아져가는 내 귀에서 오래전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또 선생님이 속삭였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붉은색으로 씌어진 부적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고 오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곳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건 일반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실은 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여자가 담배를 떼고 입을 열었다. 1년? 아니, 반년 정도인가?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의 여자는 자신의 담배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을 길게 내쉰 남자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듯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지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요. 맨 처음엔 그냥 단순히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악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입에 물린 담배는 재빠르게 타들어갔다. 여자 또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근데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하지 꿈꿀 때는 진짜 몸이 굳어버린다니까요. 아, 진짜 무서운 건 질색이라서 공포영화도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러자 남자는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몸서리 쳤지만 이내 담배를 다시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어느새 남자의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가 있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전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굳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장 욕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눈도 못 감는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무서운데 눈도 안 감겨요. 칠흑같이 어두운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남자가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 남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꿈속에서 몇 시간 동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너무 생생해요. 꿈인데 사람이 어두운 곳을 처음 볼 때는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숙해져서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이 현상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순순히 담뱃갑을 열어 한 개비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곧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담배를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창밖에서 천천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 씨발.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여자는 담배만 피워대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는 신경질이 나는 것인지 단지 가려운 것뿐인지 연신 뒷머리를 긁어댔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쌍년이 창문 밖에서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같은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쌍년이랑 눈을 마주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족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여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것이 말해보라는 제스처라고 생각한 남자는 이윽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그 쌍년이 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질 듯이. 그리고 호공에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창문을 긁어대요. 그 소리가 씨발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민식은 이 지옥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이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탓에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어둑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분명 전날의 날씨 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잦았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낮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모자를 곧다 썼다. 분명 검은색 모자였을 것이다.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두피에 가장 좋은 습관이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모자를 쓰는 일이 잦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귀차니즘에 찌든 자신의 행실을 좋은 단어로서 무마시키려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반쯤 떡진 머리를 항상 모자로 가리며 생활했었다. 그는 가려운 뒷머리를 긁으며 집 안에 들어섰고 그날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아내와 아들이 있어야 할 테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외갓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신발을 벗기 전에 그는 당장이라도 욕실로 달려가 씻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지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자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침대로 향했다. 천근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침대 위에 던진 그는 땀이 흐르는 자신의 이마를 향해 손부채질을 하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지금 이 포근한 유혹을 떨쳐낼 배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침대에 기대어 눕히고는 멍하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옮겼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깥을 마치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이 공간과는 다른 세계로 느껴졌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두 가지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깥을 계속 바라보자 무언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계속 간지러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창문 밖을 향해 있던 그의 동공은 일순간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힘없이 놓쳤다. 분명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눈을 통해 비춰진 그 광경이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가 인식되는 그 순간 그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고깃 덩어리가 터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몸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듯 아까와 동일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창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엄청났다. 지금 창 밖으로 여자가 떨어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건 해가 뜬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그 부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멍할 뿐이었다. 머릿속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분명 여자가 떨어졌다. 그의 집보다 높은 층에서. 그것도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해 떨어진다면 땅으로 추락할 시의 바람과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된다고. 그래, 그게 전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웃음 짓고 있었다. 바람과 중력에 의한 웃음이 아니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음 지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가 숨어있던 상대방을 찾았을 때 지을 만한 웃음이었다. 바람과 중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웃음 중 가장 크고 가장 섬뜩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떨어진 게 정말로 사람인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같은 생각은 방금 전 들려왔던 사이렌과 사람들의 비명 때문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그는 팔려있던 정신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 빌어먹을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아이였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문은 천천히 퍼져 그의 귀까지도 들려왔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성폭행이었다. 그것 외에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아파트 내부의 CCTV를, 그것도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볼 권한도 없었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내용을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맨 처음 꿈을 꿨을 땐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 꾼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공포스러웠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깊은 잠에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매일 밤마다 그를 반기는 그녀의 손짓은 날이 갈수록 기괴해져만 갔다. 온몸이 피망이라도 든 듯 시퍼런 몸뚱아리로 손톱으로 창문을 긁으며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각도를 향해 꺾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겨진 상태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미칠 것 같았다. 아예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다음날 꿈꾸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다. 누구에게 쉽사리 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겨우 알게 된 곳이 바로 이 여자였다. 어떻습니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를 마친 민식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바랬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다음 말없이 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러시죠? 쫓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전 이대로는 못 산다고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저를 찾아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전 죽지도 못한다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또다시 담뱃갑을 꺼내었다. 하지만 담뱃갑 안에 담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자기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 네? 네가 말한 그 여자 말이야. 네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였거든. 네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여고생. 그녀의 말에 그는 흠칫하며 굳어버린 듯 말없이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내가 지금까지 네 욕 섞인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알았어? 나는 네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여고생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게 무슨 웃겼어. 네가 열심히 짓거리는 말이랑 이 여자애가 떠드는 말이랑 전혀 달랐거든.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듯 여전히 자기 머리 위로 시선을 향한 채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입 닥쳐! 이 미친년이 노망났어? 귀신이 보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넌 그냥 내 꿈에서 그 미친년이 안 나오게 할 방법만 설명하면 된다고, 쌍년아! 그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제 값은 받아야지.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말한 성폭행범, 네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눈치챘어. 네 머리통 위에 있는 여고생이 시끄럽게 떠들어댔거든. 네가 범인이라고. 이년이 단단히 미쳤네. 사람보다 귀신 말을 더 믿는다고? 그의 말에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물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만 죽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얘가 말하더라. 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도 꽤나 오래됐다면서? 그날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도, 네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게다가 아내랑 아들이 외갓집에 간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가족들이 안 돌아왔지.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그녀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던 그의 동공이 점점 팽창했다. 그의 눈으로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두 눈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비추듯이 비어있는 허공을 바라보던 그는 손과 발을 경련하듯 떨어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치 잠에 드는 것과도 같이 그가 기절했다. 그가 기절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여고생 이름 알려줄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녀의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그녀는
그의 귀에 가져다 댄 입을 조용히 속삭였다. 민식은 자신의 생활이 언제부터 꼬여갔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이 일해오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그날일 것이다. 먹구름에 찢겨 아침부터 어둑어둑하던 바로 그날. 그날 민식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다. 아주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수. 흘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살이었다. 자신에겐 살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 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민식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다음엔 20층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가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될 터였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만났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그가 그 소녀를 보고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20층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그와 그 소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실망감이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눈이 아플 정도로 나열된 노트의 숫자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난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필사적으로 찢어낸다. 노트의 귀퉁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슬리지만 이 손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다 어느새 방 안은 찢겨나간 종이로 메꿔졌다. 분석? 기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동생이 열심히 한다는 공부가 이런 거였다면 난 녀석을 뒷바라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찾아오는 이 허탈감. 이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노트를 꺼내 찢는다. 동생에 대한 믿음도 같이 찢긴다. 의미는 없었다. 그동안 보내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들을 전부 로또를 사고 로또 번호로 연구하는 데 쓰였다니. 방 지하 자취방, 창문 너머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니 다양한 브랜드의 운동화들이 발맞춰 지나간다. 동생이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도 보인다. 창밖에 보이는 발걸음들은 사뿐, 사뿐. 마치 좋은 일이 있는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인다. 그러다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네. 박정훈 학생요? 그분 대학 등록금 안 내신 지 꽤 오래됐는데요. 동생은 1학기를 제외한 다른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분명 꼬박꼬박 입금시켜줬었다. 머리도 좋고 공부에 뜻도 있던 터라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었다. 부모님 없이 자라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눈칫밥 먹었던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내 동생.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며 지원해줬었다. 누나에게 늘 미안하다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동생 얼굴이 떠오른다. 눈물이 났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믿을 수가 없었다. 행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했다. 동생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내가 마주친 건 구겨진 로또 용지들, 그리고 빈 술병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열심히 로또를 분석했을 이 노트.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구불구불한 글씨가 들어온다. 폭발하는 감정으로 덜덜 떨리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로또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노트를 채울 수 있을까? 난 힘없이 노트를 펼쳐놓았다. 쓸모없는 노트라는 걸 알지만 천천히 넘겨보았다. 다음 로또 번호로 예측하는 숫자부터 1등 당첨이 많이 나온 로또 명당 지점, 또 궁합이 좋은 숫자, 로또에 좋은 미신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로또에 좋은 꿈들이었다. 똥꿈, 돼지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 좋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자기는 부모님 얼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서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많이 아쉬운 듯이. 동생은 언젠가 나에게 혹시 부모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래서 부모님 사진 있냐고 물어본 거였나 보다. 허탈한 표정으로 초점이 흐린 멍한 눈으로 그 페이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희망이 사라졌다.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니 곰팡이가 생겨 지저분한 천장이 보였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 짜증이 났다. 절망감과 배신감, 또 분노와 억울함, 온갖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도 신고 싶었다. 브랜드 운동화. 그의 동생 정우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누나의 낡은 신발이 보였다. 불길한 낌새를 느낀 정우는 누나 신발 옆에 조심스레 운동화를 벗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덜 묻은 하얀 브랜드의 운동화가 누나의 낡은 신발 옆에 놓였다. 고개를 돌리니 누나가 반지하 창틀에 목을 메고 있다. 누나가 보낸 문자 그대로였다. 붕 떠있는 누나의 두 발 밑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잘 자. 누나가 꿈에서 로또 번호 알려줄게.
정우는 누나의 다리 밑으로 베개를 깔고 누웠다. 그리고 누나가 꿈에 나오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